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전달해 주시죠. 네. 부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부서. 네. 부서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제도적 취지는 어떤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시하기 위해서 소관부처 장관과 총리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서명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다 전자적인 서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시기, 그러니까 어떤 국법상의 행위 전에 해야 되는지 행위 후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구인 측 신문 중에 계엄 선포 담화에도 부정선급이 없었다. 적어도 그날은 부정선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 국무위원들이 평소 이 부정선거 외에도 뭐 탄핵, 예산삭감, 그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이런 횡포들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에 많이들 공감하셨죠.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증인은 행안부 장관이신데 대통령으로부터 그 공정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행안- 이번 총선 전에도 네. 선관위와 협력해서 선거 관리 철저히 잘 하라고 몇 번 당부하신 적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가서 왜 안 만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뭐 내란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이른바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사 받을 때도 수사관이 그런 걸 물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전관이 아마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문은 종결하고요. 그 본인 진술,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원 의견 진술 하시겠습니까?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 날 12월 6일 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 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그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프로의 예산 삭감이 0.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네, 오전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